지금 그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자에 뭐 일부 신문들에서는 소도냐 니들은 그렇죠. 소도 정당이냐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도가 그 신정 합의 시절에 그 아무리 죄를 지은 범죄자라도 소도에 들어가면 잡질 않죠. 그렇죠. 소도에 들어가면 잡는데 이 조국 신당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의 그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실형 2년 받은 사람이 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1심에서 3년 받은 황운하가 뭐 들어갔죠. 출마 안 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조국 신당으로 갔고 그 영입 인재 그리고 또 신장식도 보면은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있는데 보니까 심지어 신장식은 또 그 민사가 2천만 소송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사로.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법률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조국은 그런 얘기들에 벗어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 공격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투샷으로 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가장 국민의힘에서 라이징 스타인 한동훈 장관을 딱 물고 들어가서 내가 한동훈을 뭐 까부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포지셔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후발주자가요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저겁니다. 1등은 이제 2등, 3등 다 건너뛰고 1등을 집중 공격해서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전략이거든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것도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조국이 1호가 바로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동훈의 대척자는 자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되는데 그 사람들 유권자들 머릿속에 자꾸 조국 대 한동훈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차 실수구나. 내가 그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분명히 좀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특히 강남 좌파와 호남에서 조국을 밀어올리고 있는 이 그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왕십리 대첩을 하겠다던 임종석은 왜 주저앉았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부겸. 김부겸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은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을까?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친문 이 계열들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저희가 워딩을 만들었습니다만 내가 민주당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조국은 당 바깥에서 자기 지지율을 쫙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부겸은 이재명과 손을 잡고 선대위원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석은 마치 큰 대전이라도 일으킬 것 같았는데 주저앉아서 발바닥이 아파요. 막 이러면서 운동을 뛰지는 않고 어쨌든 문제는 소란은 안 떨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일단 지금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그림에 저렇게 5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매우 이질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한 명을 빼면 당이 두 개의 당이 하나의 당으로 합쳐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 누가 빠질까요? 저기서. 조국이 빠질까요? 임종석이 빠질까요? 김부겸이 빠질까요? 문재인이 빠질까요? 이재명이죠. 그죠? 네. 저 모습이 바둑으로 치면은 단수예요. 단수. 아다리. 그러니까 한 점을 가운데 잡고 먹기 위해서 네 점이 둘러쌌으니까 그 바둑을 치면 아다리 전략인데 의도를 했는지 의도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혀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임종석은 그렇게 중성동갑에 나가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성동갑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당연히 탈당을 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남았어요. 남아서 민주당 내에서 뭔가를 내가 도모해 보겠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으로 이해찬 그 상임 고문이 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굽니까? 김부겸, 정세균, 그 다음에 이낙연 3명의 공통점은 전직 총리고 이 세 분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가시적인 목소리를 김부겸 내지 않았거든요. 이낙연은 나갔고. 그런데 저분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나섰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둘러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번 총선에 실패하게 되면.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그림 우리가 단수를 만들겠다.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을 건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자. 네. 이제 지금 새로운 목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이 이대로 당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의 다음 수도 기다려집니다. 사실은. 아직 한 달이 남았고. 네네, 그렇죠.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합집산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운동권에 대한 약간 신화를 하는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 운동권 의리라고 하는 것도요. 자기 국회의원 되고 자기 명예 앞에서는 또 헌치짝 버리듯이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뭐 임종석과 문재인 간의 밀약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고요. 그 고리도 이를테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불리했지만 즉 문재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큰 수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부터 이거를 지켜줄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언제든 이재명 뭐 김부겸이든 뭐 임종석이든 다 버리고 지금 이재명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문재인 양산에서 생각해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 지금 다 만나고 있네요. 네. 이재명 대표 왔을 때도 만났고 그쵸. 다 만나주고 있네요. 그렇죠. 하여튼 문재인은 의문이긴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을 항상 자기 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어제는 저렇게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박노해 시인의 또 시집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눈물꽃 소년이라고 올려놨는데 도대체 저거 올리고 앉아있는 심정이 뭘까? 왜 혼자 한가하신가? 아니면 뭔가 의미를 읽고서 기자들이 해석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눈물꽃 소년이라는 시를 보면은 해석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순수했던 시절을 되찾자, 이런 정쟁에 휩싸이지 말자, 이런 식의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어떤 기사들도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 기사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지친 것 같아요, 우리도. 자,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글이 조국 요새 근데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초췌해 보이던데 라는 평도 올려주셨고요. 범죄자들이 판치는 나라 우리나라뿐 아니냐 뭐 이런 코멘트도 올려주셨고 검사와 범죄자 한동훈과 이재명 투샷 한동훈과 조국 투샷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조국 지지자는 이런 얘기도 있네요. 나가리들의 모임. 되게 재밌는 표현이네요. 근데 만약에 저 지금 구도대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좀 가공할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한 달 동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요동을 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난 윤석열 정부 지난 대선 이후 지방선거 거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치 쪽에 응축되어 있던 온갖 에너지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모여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대립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대립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같이 손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고 이게 이제 정치의 어떻게 보면 마력이고 정치 다이나미즘인데 그게 지금 용트림을 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저희는 이제 이런 해석을 한 건데 그와 이제 민주당은 또 어떻게 또 이걸 헤쳐나갈지 그것도 지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사실 이 골라먹는 재미로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보수 쪽에도 좀 골라먹는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몰빵의 기운이 강하거나 뭐 이러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국힘은 그래도 지역구도 국힘을 찍고 비례도 국힘을 찍어주겠다 하는 이제 마인드로 이렇게 똘똘 뭉친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문제는 이제 그거에 총 전체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향방을 결정하는. 작년 이제 11월만 해도요. 개혁신당이 보수 분열을 가져올 것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선거란 건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에너지가 어디에 튈지 모르기 때문에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뭐 예측했던 거지만. 근데 이재명에 더불어서 조국이 참전을 하면서 조국의 활약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이제 스피커 역할 조국이라든가 특히 지금 조국이죠. 조국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 스피커가 필요하다.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준석 씨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전략이 아니라 네. 진짜로 청년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그 문제 있는 인물들과 문제 있는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아마 비판하는 소리를 냈다면 지금처럼 이 당이 그렇게 쪼그라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준석은 자기가 먹던 밥그릇 걷어차고 자기가 먹던 물에 침 뱉는 이런 행위로 네.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지금 쪼그라든 이준석은 앞으로 크게 살아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전혀 않고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일종의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피커들 네. 좀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네, 특전사들이 많이 네. 나와야죠. 네. 네, 좀 그래야 될 거예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 힘들죠. 혼자 다 맡기가 네.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요. 혼자 술 맞으면요 네. 지칩니다. 네. 아니 근데 다른 네. 스피커들 없어요. 어제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원희룡, 뭐 윤재욱 뭐 이렇게 뭐 공동 선대위 해서 대응한다 그러는데 본인 선거에 너무 정신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죠. 다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다 박빙이다 보니까 네. 자기 선거에 몰빵하고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그림 속에서 대응하는 그런 화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 참 앞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력 정말 보니까 개인이 저렇게 열심히 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치. 이걸 사실은 좀 국민의힘에서도 시스템으로 좀 뒷받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나눠서 만든다거나 쿵짝쿵짝 해야죠. 그런 거잖아요. 네.